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한 뒤에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국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기 홍익대 교수와 김만음 정치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문재인 의원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있죠. 이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한 의지도 밝히고요. 또 오늘은 그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저서 발췌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정치 보복에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정치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정말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 문 의원의 비판, 지금 이 시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김태웅 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게 새로운 주장은 아니죠. 좀 강도가 세긴 한데요. 네.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분위기에다가 야당이 지금 국회 운영까지 보이콧하고 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선택할 여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 시점에서 2017년 대권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여당과 지금 뭔가 투쟁하는 국면에 있고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 예산안이 지금 일방적으로 처리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필리버스터 빼놓고 지금 할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지금 그걸 들고 나와야 하겠는가라는 가지고요. 네. 또 이게 그동안에 지난 박근혜 정부 9개월, 인수위 때부터 10개월, 11개월 보자면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상당히 못 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힘이 축적돼가지고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죠. 네. 올라가 있는 국면에 늘 문재인 의원이 등장하거나 NLL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일을 꼬이게 만들라고 했었는데, 네. 저는 이 국면에서 과연 지금 국정 운영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궤도 수정을 시키는데, 또 야권의 힘을 모으는데 도움되는 역할이 되겠는가 좀 회의적입니다. 네. 정 교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는 김 원장님 말씀에 동감이고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네. 이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한 번씩 더 하는 게 또 이게 요즘은 또 관례화된다. 옛날에는 뭐 안 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그랬는데 요즘 미국도 보면 힐러리도 그렇고 한번 재수 한번 더 해서 한번 더 한번 해보겠다는 게 관련 같은데 네. 우선은 한 번 더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소통의 방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점도 좀 빨랐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 NLL 문제라든가 사초페이 문제라는데 유감도 슬그머니 기자회견에서 슬그머니 얘기하고 네. 나 또 한 번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좀 더 우리 지도자들이 좀 정직하게 국민을 향해서 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소통의 방법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2017년 대선 의지도 밝히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문 의원이 또 이렇게 그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자초한 배경은 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털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이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리차드 니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그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그 지난번 그 댓글 그 논란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공소장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동일선상에서 보기에는 제가 보기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현직 캠프 인사들을 시켜서 그 상대 후보 진영을 도청을 하다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 사상 초유의 일로 사퇴를 한 거고 네. 이것은 이제 지난 정권에서 군 또는 국정원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재판 지금 중인데 네. 댓글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조금 뭐 과도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의원 쪽에서 억울한 점은 분명히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 원장께는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이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선거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상대적으로 아마 주변 인물들도 조금 책임성을 느끼고 조용히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하면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을 출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전날 이렇게 내용까지 발췌해가지고 이제 활동까지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통상에 관한 논의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네. 맞고 이것은 문재인 의원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야권 전반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상당수 사람들도 초반에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지나갔으니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공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여러 기관들의 문제까지 쑤시게 되면서 이제 국가기관 전체의 문제가 돼 있죠. 정통성 문제 제기하는 것은 최근에도 조금 확산되는 계기를 가졌던 것이 저는 그 박창신 신부 관련 문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이 묵과하지 않겠다 정도까지 하다 보면서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퇴라든가 퇴진 문제가 상당히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 이전에도 퇴진을 얘기하고 사퇴를 얘기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또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미사는 아니었어도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사퇴를 얘기했던 분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맞대응하다 보니까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느냐를 떠나서 사퇴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대통령의 퇴진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반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20%가 사퇴 퇴진을 요구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차원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좀 대응 양식 또 거기에 이어진 여당의 지도부의 대응 양식이 좀 과하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김 원장님 발언과 연관해서요. 지금 이 사퇴 관련한 것이 이제 종교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문 의원도 그걸 지금 오히려 자초했다 이렇게 그 비판한 데 대해서 또 지금의 이러한 어떤 종교계에서 그 관권 개입 또 어떤 대통령에 대한 뭐 사퇴까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후보였던 사람이 그 어쨌든 간에 선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그 사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이제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는 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퇴, 무슨 구속 이런 얘기가 너무 함부로 쉽게 나오고요. 광화문 내거리 다니면은 조끼에다가 뭐 현직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국가 원수나 지도자에 대해서 가벼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점 느끼고요. 네. 종교계 인사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종교계 지도자들, 이 성직자들이야말로 말을 그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배론 성지라고요. 네. 그 충북 제천에 있는 그 천주교 성지를 갔더니 지학순 주교의 그 묘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지학순 주교라는 분은 그 엄혹한 시기에 그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몸으로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분인데 제가 지학순 주교 묘소를 그 참배를 하면서 이번 그 천주교 그 박천 신부 등 일부 신부들의 그 모습은 천주교 정예구현 사재단이 쌓아온 그 전통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그 오죽했으면 신부들이 이럴까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문 의원이 2017년과 관련한 2017년 대선과 관련한 어떤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또 굉장히 정치권에서 놀랐지만 가장 또 당혹스러워하는 게 민주당의 지도부 같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내년 또 정치적인 그 이제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친노 세력을 다시 좀 결집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또 이걸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사전에 이렇게 발췌해서 또 언론에 또 전략까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문재인 의원이 좀 당의 행보하고 어울리지 않는 걸 했을 때도 별로 말이 없었죠. 지난 대선 후보였고 당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도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은 되게 조금 뭔가 자중하고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 따라서 혹시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한길 대표가 최근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대표의 직을 걸고 어쩌면 정치의 직을 걸고 이번에 하겠다라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는 상정이 됐을 경우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인데 예산을 두고 만약에 그것을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라고 보자면은 만약에 그런 정도의 민주당이 예산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할 상황까지 된다면은 정말로 정치의 직을 걸고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상당히 대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인데 문재인 의원도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것을 대처하는데 힘을 보태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2017년 대권 경쟁을 향한 주도권 싸움 방향으로 지금 문제를 부각시키면 곤란하다. 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 교수께는 이제 이 또 여당에 대한 반응을 좀 여쭤보고, 아까 이제 그 문 의원이 출간할 책의 제목이 그러니까 1.2.19 12월 19일 그 이제 지난 대선 투표일 아니겠습니까? 끝이 시작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 함의가 들어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뭐 이런 대선 의지를 좀 일찌감치 밝히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문 의원의 최근에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은 뭐 크게 본인들이 문 의원이 이 입장을 밝힌 데에서 뭐 손해볼 입장은 없다. 이런 그 판단하에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죠. 너무 빨랐다. 그리고 제가 뭐 저 인터넷 환경을 좀 봐도 네. 빨랐다는 그 누리꾼들의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들이 그 좀 성급하게 다음 대선에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역시 그 지도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난감한 환경을 또 제공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또 민주당의 현실이란 말이죠.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이 지도부는 참 이 친노의 움직임에 같이 갈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 끌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점에서 참 지도부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또 한번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전국 현안 당장 가장 중요한 게 새 예산안 처리인데 12월 2일 뭐 내일입니다. 법정 시한 처리는. 근데 아직 그 새 예산안이 예결 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법정 시한을 얘기하기 너무 기계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여야가 합의를 잘해서 아마 진행을 시켰을 경우는 12월 16일 정도에 지금 본회의 상정에서 의결 여야가 당초 합의한 일정이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 정기국회를 늦게 개원을 해가지고요. 또 다른 지난해의 경우도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선이 걸려있는 시기도 몇 개의 법안들이 5개인가 몇 개인가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까지 다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동안 하나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게 없을 정도로 네.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심사를 해가지고 예결에 넘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상임위가 진행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못한 상태인데 아마 국회의장이 29일로 각 상임위의 심사 기일을 정했던 모양입니다. 네. 정하지 않더라도 72일, 3일이 지나면은 예결위로 자동적으로 옮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예결위원장이 뭐 직권상정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아마 그 여당이 그냥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내일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침 민주당은 지난번에 감사원장 동의 절차 진행 과정을 두고 지금 강창희 의장에 대한 지금 의장직 사퇴 요구하는 결의안을 촉구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내일 뭔가 좀 협의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각오를 다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 게 이전엔 예산안 문제를 얘기할 때 단지 여당이 이러저러한 사안들에 대한 협조 안 했을 경우에 마치 연계해서 예산안 문제를 다룰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더라도 그게 아니고 예산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 통제 등 관련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재원의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방향이 경제 활성화 쪽이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대 상가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예산안 자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 지금 간단치 않을 걸로 봐집니다. 네. 이 예산안 처리, 뭐, 지금 민주당은 이 감사원장 인준안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국회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예결특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여야의 어떤 냉각은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네. 단순한 경고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일 단독으로 예결특위에 상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요즘 새누리당 분위기로 보면 뭐 단독으로 또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만 믿고 있다가 이 감사원장 동의안 또 예산안 이 두 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그 해당이 안 되니까 네.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참 저는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계속 전략적인 미스를 하다 보니까 내일도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 몰고 간다면요, 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오늘 야당 독자적으로 한번 예산을 살펴봤다 이런 그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 보자. 네. 이런 그 얘기가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네. 저는 과감하게 예산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주고 민생 법안으로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이런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는 볼 텐데 네. 제가 보기에 어제 오늘 민주당의 움직임은 그 감사원장 동의안 때 받았던 충격, 그 네. 멘붕 상태를 극복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 일방적으로 여당에 끌려나갈 그런 그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예산안 하면요. 여야가 이거 제대로 뭐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쪽지 예산만 우리 시청자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네. 슬그머니 나중에 급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예산 쪽지 예산 넣는 거 요거는 하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여야가 충돌했을 때 기존에 되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죠. 야당이 보이콧하고 여당이 보이콧해가지고 국회가 중단되는 것하고 아니면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날치기 했던 것하고 아니면 몸싸움 했던 거죠. 근데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몸싸움은 방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경우 일방 처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도 공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 교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일방 처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네. 사실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 취지가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폭력을 방지하자, 몸싸움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세력의 우위, 힘의 우위에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같이 가자라는 취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몸싸움 하지 않는 것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지만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여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또한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반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세력이 이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견제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그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지금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민주당이 저는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안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예결특위에서 안건 조정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는 거니까 바로 네.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죠. 네. 예결특위에서 다수결에 따라서 아마 본회의에 올라갈 건데 본회의에 올라갔을 경우에 정말 민주당이 완전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 127명 또 동조하는 다른 야권 의원들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필리버스터 한다. 극단전의 병에 이걸 상정할 수 있겠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요, 만약에 예산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예산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정치의 직을 거래할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근데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감사원장 동의안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그 안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민주당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또 문제냐면은 예산안은 이게 국민들 민생하고 직결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부메랑으로 민주당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민주당이 정말 그 방법과 이 전략이 참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말씀 좀 드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당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또 필리버스터 돌아오는 상황할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의 직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한치의 어떤 여야가 물러섬이 없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좀 뭔가 돌파구를 여당 측에서 마련해 줘야지 이러한
그 대치연국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또 새 예산안도 좀 합의하는 모습으로 좋게 처리가 될 터인데 또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복지부 장관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을 예정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여야의 대치 전국은 이제 첨예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교수님은 새누리당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민생이라는 게 가장 큰 화두고 이거는 단독 처리해도 크게 뭐 또 우리가 비난의 소지가 없겠다는 게 새누리당 생각인 것 같고 네. 다만 감사원장하고 두 검찰총장 장관 이 사람들에 대한 임명하는 대통령이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 제가 좀 보면요. 민주당은 항상 여당, 다수당이 우리한테 좀 여지를 줘야 우리가 움직이는 근데 조금 힘을 좀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우리를 몰아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지만 정치라는 게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과거 역사를 보면요. 어려울 때 아주 적절하게 뭐 장외도 나가고 뭐 국회 문도 닫고 또는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돌파한 사례가 많은데 지금 민주당의 이 지도부는 이 친노 세력이라는 대주주와의 어떤 또 묘한 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고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한 건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여당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한번 정말 뭔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4인 협의체도 김한길 대표가 제의했지만은 답변조차 새누리당에서는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참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쉽지 어떻게 해야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뭐 오늘 현호석 부총리의 경우도 예산은 정말 중요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면 다른 문제를 조금 양보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했던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은 야당이 몇 번 지금 감사원장 처리 관련해서 두 가지를 걸고 넘어졌죠. 적어도 문영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하면 안 된다. 딴 얘기였고. 또 한 번은 이제 법무장관을 연계시키기도 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내일쯤에 나머지 두 사람, 검찰총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 쪽보다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니면 또 문영표 후보자가 본인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네. 혹시 문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을 들어주는 쪽으로 간다. 라면 적어도 감사원장 임명에서 문제가 나왔던 걸 해소하면서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서청원 의원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뭔가 정치를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국면에서 이쪽 저쪽 청와대와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요. 반대쪽으로 갔어요. 지난번에 황우여 대표가 뭔가 4인 체제 가동하면서 심지어 특검 문제도 당에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당장 잘라가지고 지금 무슨 특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 물건 늘어주고 당은 이럴 때 위기일 때 단합해야 된다고 잘라버렸는데 저는 일단 문제를 푸는 쪽은 조금 대통령과 여당이 새로운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요. 이 안철수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정치 세력화 공동 선언하고 이제 앞으로 신당 창당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뭐 파급 효과라든지 또 그 신당 창당 계획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전망 간단히 해주시죠. 먼저 우리 정 교수부터 네. 부탁합니다. 저는 여전히 안철수의 힘은 살아있다. 안철수 진영의 파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보는 게 역시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뭐 30% 가까운 지지율이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리 미래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2030 세대에. 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안철수의 힘은 살아있는데 민주 야권 진영에서는 127석이라는 현재 보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적일 수 있는 이런 의석수만 믿고 안철수 진영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 부분 창당을 당장 하든 안 하든 간에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안철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 의견이 아니고요. 김항식 전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정치할 바에는 국회 해산하면 좋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돋볼 수 있다.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김 원장님 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큰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말을 했을 때마다 여전히 막연한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국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특검을 안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좀 그 다음 대책이 없단 말이죠. 여야가 극한적인 싸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서로 싸울 거리가 있을 때 과연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그 다음 단계에 내줘야 된다.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고요. 또 하나 역시 변수는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만약에 민주당에 파열음을 낼 경우에는 안철수 신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홍익대 교수 김만흠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